엄마, 저희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정숙 씨는 부엌 창가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아니, 손이 떨리는 것인지 온몸이 떨리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그냥 김장철이라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게 간섭이라는 거예요. 딸 세진의 말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33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딸은 언제부터인가 어머니의 전화를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귀찮음이 아니라 명백한 거부였습니다. 특히 그 전세 보증금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검게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따스해야 할 빛이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올해 63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26에 세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세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숙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시작한 것은요. 처음에는 시장 한 구석에서 리어카로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얼굴이 얼고 허리가 굳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리어카는 작은 점포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붕어빵집 정숙이 언니는 제법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정숙 씨의 붕어빵이 유독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팥소를 아끼지 않아서 그렇다고들 했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생각을 하며 구우면 손에 힘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요.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돈을 세진이 종잣돈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좋은 동네에 전세라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둔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면 강남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곳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이 돈을 건네는 나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세진이가 엄마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안아주는 장면을요. 그 상상만으로도 새벽 찬바람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세진은 2년 전부터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 세진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저 결혼 준비하는데 강남 쪽으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돈 언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정숙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딸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 돈을 쓸 날이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상대가 누군지, 언제 만났는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올라갈까? 같이 집도 보고. 아니요, 됐어요. 엄마가 뭘 알아요. 그냥 돈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 말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20년을 붕어빵 굽고 딸 뒷바라지하고 혼자 버텨온 엄마가 뭘 모른다는 걸까요? 정숙 씨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이 예민한 시기라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참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뜨거운 철판 앞에서 땀을 흘리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의 목적은 단 하나, 딸이었습니다. 세진이가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엄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돈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이 붕어빵 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뜨거운 열을 바다 모양을 만들어주고 다 구워지면 꺼내지는 틀. 쓸모가 닿으면 구석에 처박히는 낡은 도구. 딸에게 자신은 그런 존재였던 걸까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얼어붙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평소라면 일어나 가게에 갈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돈만 보내주시면 돼요. 정숙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요.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딸을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필요 없다고요. 창문 틈으로 새벽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새벽보다 더 시린 바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얇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사는 것만 생각했지 자신의 삶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낯선 질문이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닫힌 셔터 앞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20년의 새벽이 담긴 숫자였습니다.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딸일까요? 아니면 자신일까요? 정숙 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김정숙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흘째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옆 가게 순덕 씨가 2번이나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는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통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 것일까? 딸에게 줄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은 그 돈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감사도 미안함도 없이 그저 언제 보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서 곶감을 만들어 서울로 보냈을 것입니다. 딸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숙 씨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외출복을 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이렇게 깊었던가요? 눈가의 다크서클이 이렇게 짙었던가요? 2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느라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세요?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정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상담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제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이 있어요. 2억 5천만 원이요. 이걸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용도라면요? 노후 자금으로요. 연금처럼 매달 조금씩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딸을 위한 돈이라고 불렀던 것을 나를 위한 돈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즉시연금, 월지급식 예금, 주택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돈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정숙 씨는 곧장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붕어빵 가게 임대차 계약을 도와준 박 법무사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박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사장님, 웬일이세요? 유 원장을 쓰고 싶어서요. 박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 원장이요. 갑자기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냥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정숙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법무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정숙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줄 돈을 모아뒀어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딸한테 주지 않으려고요. 박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과의 일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서류를 만들려면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보내달라고요. 말하고 나니 가슴이 쓰렸습니다. 박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요. 이 돈을 제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기부하려고요. 유 원장에 그렇게 적어주세요. 박 법무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짊어졌던 짐을 하나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진이가 어릴 때 사진이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속 세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옆에 꼭 붙어서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정숙 씨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진이가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5년 전 명절이었습니다. 세진이가 마지못해 내려왔던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지급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계약서, 그리고 새로 작성한 유언장. 정숙 씨는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 돈은 내 삶의 대가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0년간 흘린 땀, 갈라진 손, 굽은 허리. 그 모든 것의 대가였습니다. 딸을 위해 모았지만 결국 그 돈을 만들어낸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김정숙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연필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적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사느라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적었습니다. 서예 배우기, 여행 가기, 맛있는 것 먹기. 소박한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혁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세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정숙 씨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전세금 언제 보내줄 거예요? 다음 주까지 계약금 넣어야 하거든요. 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안부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그 돈은 못 보내줄 것 같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에 세진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 엄마! 세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뗐습니다. 그 돈은 나한테 줄 돈이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다니요? 지금 장난해요?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분노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세진아, 너는 엄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내 인생에서 빠지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은 돈이잖아요. 아니야. 돈은 엄마 인생이야. 2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이야. 그 돈의 주인은 엄마야. 정숙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비로소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세진이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거예요? 그래. 두고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에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래, 알았어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운 물이 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낼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작은 메모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목록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 연필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정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결심처럼 보였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폭풍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여동생 정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정희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거칠었습니다. 정숙 씨는 말없이 뒤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이한테 연락 받았어. 정희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마주 앉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세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가 약속한 돈을 안 준다고.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 씨는 찻잔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약속한 적 없어. 줄 생각이었던 건 맞지만 그게 그거지.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 씨는 보리차를 따라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언니, 세진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혼 준비도 다 해놨대. 그런데 갑자기 돈을 안 준다니. 그게 말이 돼? 그 애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숙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필요 없으니까 돈만 보내라고 했어. 정희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무슨 말을 했든 엄마가 어떻게 돈을 안 줘? 그건 아니지. 정숙 씨는 찻잔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차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정이야, 나는 20년을 그 돈 모으느라 살았어. 새벽마다 일어나서 붕어빵 굽고 손 트고 허리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그게 다 세진이 잘 살라고 그런 거였어. 알아. 언니 고생한 거 누가 몰라? 근데 그 애는 내가 필요 없대. 돈만 필요하대.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밤을 울었으니까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가 참아야지. 왜? 뭐? 왜 엄마가 참아야 해? 왜 항상 엄마만 참아야 해? 정숙 씨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가 눈을 피했습니다. 언니, 그냥 원래 그런 거잖아.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정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뒤 점심때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남동생 정호였습니다. 부산에서 식당을 하는 정호는 평소에는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호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세진이가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 나야, 정우. 정호야. 누나, 세진이 일 들었어. 누나가 좀 양보하면 안 돼. 정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보. 평생 양보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호야. 너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 모았는지 알아? 알지. 근데 누나, 자식한테 그러면 쓰나. 세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는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나,
그래도 자식이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져줘야지. 져주는 게 아니라 짓밟히는 거야.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정숙 씨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장 힘든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세진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정숙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소리가 4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세진의 목소리는 이틀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다기보다는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았습니다. 이모한테, 삼촌한테 다 전화했어요. 엄마가 뭘 했는지.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지금 저 완전히 망신 준 거예요. 아세요? 정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저한테 뭘 하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뭘 그렇게 못되게 굴었냐고. 그러니까 돈도 못 받는 거라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한 말이 그랬으니까. 제가 뭘 어쨌는데요. 세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숙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뗐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자기가 희생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죄책감 주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정숙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죄책감을 주려고 한 적 없어.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넌 뭐하니? 그런 눈빛으로 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딸은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던 걸까요? 세진아, 엄마는 이기적이에요. 자기 희생을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평생 엄마한테 묶어두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한테 줄 돈을 왜 갑자기 안 줘요? 결국 제가 말 안 듣는다고 벌 주는 거잖아요. 정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진아, 엄마는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대신 저도 제 인생 살게요.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기적이다. 희생을 무기로 쓴다. 죄책감을 준다. 그런 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게 딸에게 짐을 지운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설령 그랬다 해도 딸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옳지 않았습니다. 간섭하지 마라, 돈만 보내라, 필요 없다. 그 말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액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세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의 세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적은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 서예 배우기, 여행 가기, 맛있는 것 먹기, 나를 위해 살기.
정숙 씨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어쩌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외로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 했습니다. 정숙 씨는 메모지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연필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외로워도 나로 살기. 그것이 정숙 씨가 찾은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아직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장이 앞으로의 나날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새벽을 견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정숙 씨는 붕어빵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폐업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옆가게 순떡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진짜 그만둬. 몸이 안 좋아? 아니, 이제 좀 쉬려고. 정숙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순덕 씨가 정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힘든 일 있으면 말해. 나라도 들어줄게.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일은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숙 씨는 텅 빈 하루와 마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반죽을 치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뜨거운 철판 앞에 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새벽에 깼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도 부엌으로 갔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20년간 굳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정숙 씨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평소 지나다니며 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로그램 신청하러 오셨어요? 네. 서예 배우고 싶어서요. 아, 서예반이요? 마침 다음 주에 새 반이 시작해요. 등록하실래요? 정숙 씨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펜을 든 손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난생 처음 자신만을 위한 일에 이름을 적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예 수업 첫날 정숙 씨는 긴장한 채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 여럿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는 칠순 가까운 할머니였습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죠? 걱정 마세요. 서예는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붓을 드는 그 순간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강사가 먹물에 붓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에서 이상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도 붓을 들었습니다. 손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20년간 밀가루 반죽만 만지던 손이었습니다. 검은 먹물이 어색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옆자리 수강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금방 늘어요. 정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의 수업은 매주 2번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정숙 씨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붓을 드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먹향을 맡으며 한 획 한 획 긋다 보면 머릿속이 고요해졌습니다. 딸 생각도 친척들의 비난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글씨가 조금씩 반듯해졌습니다. 강사가 정숙 씨의 글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 씨, 손에 힘이 있어요. 오래 일하셨죠? 네. 장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 손에 정성이 배어 있어요. 정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 붕어빵을 구우며 단련된 손이 다른 곳에서 쓸모가 있다니 허투루 산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 정숙 씨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예반에서 친해진 두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순자 씨와 영희 씨, 둘 다 정숙 씨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았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셋은 남해로 향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유여행이었습니다. 숙소도 직접 찾고 갈 곳도 직접 정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해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는 해변에 서서 한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바다 진짜 이쁘다. 순자 씨가 감탄했습니다. 영애 씨가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찍자. 정수가 너 사진 잘 안 찍잖아. 오늘은 찍어. 정숙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셋이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힌 사진 속에서 정숙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정숙 씨는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세진이 사진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앨범 맨 앞쪽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젊고 환하게 웃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구나. 정숙 씨는 사진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러다 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 때의 고요함, 바다를 바라볼 때의 평화, 친구들과 웃을 때의 따스함. 그 모든 순간에 김정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이요. 정숙 씨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화나무 가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곧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세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애타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딸의 연락에 자신의 가치를 매달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예 연습을 하다가 정숙 씨는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 위에 4글자를 적었습니다. 자유자재.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있다. 강사가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자유란 누군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매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연락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이제 자신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복지관 게시판에 새로운 공고가 붙었습니다. 봄서예 전시회 참가자 모집. 강사가 정숙 씨에게 참가를 권했습니다. 정숙 씨, 출품해봐요. 솜씨가 많이 늘었어요.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작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서예 전시회가 열리던 날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정숙 씨는 아침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에 자신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유자재, 석 달간 연습한 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던 획이 이제는 제법 반듯해져 있었습니다. 강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숙 씨, 글씨에 힘이 있어요. 마음이 담긴 글씨예요. 정숙 씨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칭찬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칭찬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전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예반 동료들, 복지관 직원들, 동네 주민들, 순자 씨와 영애 씨도 왔습니다. 둘은 정숙 씨의 작품 앞에 서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야, 정수가 진짜 잘 썼다. 우리 중에 제일 낫네? 에이, 과찬이야. 정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정숙 씨는 전시장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세진이었습니다. 딸은 입구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은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세진이 정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짧은 거리가 1년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진이 정숙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시장의 웅성거림이 멀게 들렸습니다. 엄마,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길? 이모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서예 배운다고, 전시회 한다고. 정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여동생에게 전시회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굳이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전시장을 나와 복지관 뒤편 정자로 갔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자 지붕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볼, 그늘진 눈가. 이 아이도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진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정숙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간섭하지 말라고, 돈만 보내라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세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무서웠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서웠다고? 네.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는 게 그게 너무 무거웠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죄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엄마한테서요. 정숙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그렇게 느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엄마를 밀어내면 그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세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막상 엄마가 정말 떠나니까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빗소리가 잠시 새졌습니다. 정자 처마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세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정숙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에 잠 못 이루던 밤들, 친척들의 비난에 홀로 버티던 시간들, 붕어빵 가게를 접고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던 날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숙 씨는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정숙 씨였다면 바로 딸을 안았을 것입니다. 괜찮다고, 다 잊었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세진아, 정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할 말이 있어.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다는 거 이제 알겠어. 엄마는 그냥 열심히 산 건데 너한테는 그게 부담이었구나. 그건 엄마도 미안해. 정숙 씨는 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한 말들, 그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이 1년 동안 엄마도 많이 변했어.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어. 정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세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로 시작이요? 응. 이제 엄마와 딸 이전에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 천천히 작은 것부터. 정숙 씨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해. 엄마도 힘들면 연락할게.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안부만이라도. 세진이 한참 동안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세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다시 기회 줘서. 정숙 씨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자 앞 나무에서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정숙 씨는 문득 아침에 본 자신의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자유자재, 스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딸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손을 내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작품 보고 싶어요.
서의 글씨.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줄게. 두 사람은 정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걸어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시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세진이 정숙 씨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자유자재 4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썼어요? 응, 멋있다. 세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정숙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순자 씨와 영애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정수가 딸이야. 네, 제 딸이에요. 정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라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세진이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서예 배우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 언제든 와.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전시장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서툰 순간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해도 실망도 어색함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새벽처럼 불안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정숙 씨는 20년간 새벽을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붕어빵을 굽고 딸을 키우고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숙 씨가 이 불안한 새벽을 못 버틸 리 없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며 정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질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의 속도로 딸과 나란히 걸으며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선택이 결국 딸에게 성찰의 기회를 그리고 자신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했다는 것을요. 붕어빵 종잣돈은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 그것이 정숙 씨가 얻은 진짜 종잣돈이었습니다.